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표지법 양식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의 빈도에 대해서 한 번 나왔는지 두 번 나왔는지 체크하는 게 그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아이의 그런 행동, 대부분 보면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관찰이거든요. 그 행동에 대해서 몇 번 아이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표지법 양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뭐, 행동의 지속시간 표시 방법도 나와 있어요. 깨물기를 몇 회 했는지, 그다음에 몇 초 동안 했는지. 사실은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지켜보면서 이 행동을 어,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3자가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 표지법 한번 볼게요. 그야말로 사건이라고 불리는 행동의 발생을 기록하는 방법이고요. 관심을 가진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동의 순서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활용하는 것들은 뭐냐면, 문제 행동이나 내지는 언어 행동, 자조 행동, 뭐 그런 행동들에 대한 관찰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정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고 그냥 이 PPT에 따라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어서 굉장히 드라이하고,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덜한 것 같고 듣는 여러분들도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보자고요. 네.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을 배우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교재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고, 또한 여러분들과 제가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가 가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체득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할 텐데, 지금 이렇게 오디오나 내지는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게 돼서 이게 학습 효과가 얼마나 일어날까 그거는 좀 염려가 돼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나이 먹어서 대학원에 갔는데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대학원 수업을 봤는데 그들은 굉장히 암기력도 뛰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 나이가 되면 한기로 그때는 이해가 가죠.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수업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신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고, 교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교수님 수업을 좀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느 교수님은 안 된다 얘기하시고 어느 교수님은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그 교수님 강의를 휴대폰에 녹음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뭐 설거지를 할 때도 그거를 귀에다 꽂고 이어폰을 꽂고 공부한 적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상이 만약에 면대면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한번 듣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이 자료로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면 훨씬 더 이해력이 빠르고 머리에 남는 것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거기에 힘을 실어서 수업을 진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건표지법에 대한 특징을 좀 볼게요. 관찰의 단위가 시간 간격이 아닌 어떤 행동이나 사건 그 자체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한 제한 없이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라도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건 전과 후의 상황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가 손 씻기 훈련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조 행동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 양말 신는 거, 신발 신는 거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써내려 가는 거예요. 예.
자, 사건표지법에는 서술식 사건표지법이 있고 빈도식 사건표지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서술식은 막 글로 쓰는 거죠. 내용을. 사건 눈에 보이는 대로 글로 쓰는 것이고 빈도는 몇 번 그 행동을 했는지 체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표집의 실시 요령도 이 안에 있으니까 읽어드릴까요?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사건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거죠. 관찰 행동이 예를 들어서 자조기술, 그다음에 관찰 항목이 손씻기, 그 자조기술 안에서도 손 씻기나 도움 없이 화장실 가기, 신발 신기, 옷 입기,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행동이나 사건을 언제 어떤 장면에서 관찰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역할놀이에 관해 관찰하고자 한다면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어떤 종류의 정보를 기록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데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반드시 기록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18개월 때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지 내지는 그 행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발달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간차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서술식 사건 표지법과 빈도 사건 표지법이 이 두 가지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관찰 기록을 위해서 영상 등을 간단히 녹화하거나 매체를 활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아이가 이쁘다고 그래서 내지는 어떤 관찰할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는다거나 했었을 때 그거를 공유하시면 안 돼요.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부모에게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계획을 하셨다면 활용 동의서를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추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김땡땡이라든지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그렇게 정보를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될 수 있는 대로 허락받지 않은 거를 유포하거나 쓰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제 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원 안에 들어와서 제 강의를 듣지만 이것이 함부로 여기저기 유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제 동의 없이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지켜볼게요. 사건 표지법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ABC 서술식이에요. A, before,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일어난 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건데요. 자, 원인, 결과, 유형의 관찰법이다라고 되어 있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 행동의 순서를 자세히 기술하는 방법이에요. A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선행 사건이고 B는 사건, 즉 행동이 나타난 거고요. C는 사건 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의 칸을 만들어서 그 칸에 before,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나타난 행동,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적어내는 거죠. 어떤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관찰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이 사건 표지법을 쓰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예시를 책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가지고 왔어요. 제가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에서 좌측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선생님은 민호 외에 아이들을 자유선택 활동 영역에 가서 놀이를 하라고 한다. 그리고 민호는 아무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만 있는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만 바라본다. 세 번째 사건 후에는 선생님이 민호의 손을 잡고 역할놀이 영역으로 간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함께 하기를 권유한다. 민호는 어울려서 역할놀이를 함께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행동을 보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아이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우측에 보면은
놀이 행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관찰하기로 한 거예요. 자기 간식을 다 먹고 친구들을 바라본대요. 그리고 친구의 간식을 뺏고 빼앗긴 친구가 울면서 선생님에게 다가간다라고 되어 있고 10월 1일 날 이런 관찰을 했다면 10월 4일 날 친구가 가지고 노는 기차 장난감을 달라고 한다. 두 번째, 기차 장난감을 빼앗아서 던진다. 선생님이 제지를 하자 피해서 도망간다. 그다음에 10월 15일 날 또 관찰한 내용을 보면 선생님이 레고 장난감을 꺼내어 주자 달려온다. 레고들 더미 위에 온몸을 비비고 던진다. 라고 되어 있고 친구들도 따라하려고 해서 선생님이 제지하고 바르게 놀도록 지도한다 라고 돼서 어떤 놀이 행동에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 지금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빈도사건 표지법인데 미리 정해진 범죄의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빈도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관찰하는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행동의 동기는 무엇인지, 표집 행동의 원인이나 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관찰의 목적을 두는 경우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사건표지법 양식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아이에 대한 정보는 다 적어 놓으셔야 되고 언제 실시했는지, 어떤 행동을 관찰하려고 했는지, 어느 영역에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거 보면 자, 이번에는 사건표지법에서 또 빈도사건 표지법 양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참여하는 거, 놀이의 유아와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해서 놀아주는 거고 방향 제지시 해가지고 놀이가 중단되거나 진전이 없을 때 새로운 요소를 첨가해 활성화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시범은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였고요. 교수라는 것은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 뭐 중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대화는 놀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의 대화, 뭐 그런 것들을 했어요. 날씨가 오늘 참 춥지, 내지는 뭐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갈등의 해결은 해당 영역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돕는 것을 또 할 수 있고, 정리정돈에 대한 것들은 뭐 놀이를 마친 후 정리하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부인 뭐뭐 하지마 뭐뭐 안 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하나의 구조화 시켜가지고 이런 행동은 몇 번이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록을 빈도를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위에 나타난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에 대한 유형이 나타나면 그거를 하나의 질문지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분류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고 잠시만요. 네. 너무 넘어가 버렸는데 잠시만요. 네, 이거를 한번 볼게요. 그냥 이 사건 표지법을 보면은 이것은 영역별로 나타날 때 어떤 행동을 특성을 아마 체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쌓기 영역이나 역할, 미술, 음률, 언어, 수과학, 조작, 그다음에 교실을 이탈하는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몇 번의 행동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표로 했고 빈도가 이 밑에 아랫부분에 보면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가 어느 영역에서 많이 머무는지 내지는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고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빈도사건 표지법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친구 때리거나 놀잇감을 부수거나 놀잇감을 뺏거나 놀잇감 던지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쓴 거 보니까 무엇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놀이 중에 나타나는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표시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몇 번이나 때리는지 하루에, 그다음에 놀잇감을 부수거나 놀잇감을 뺏는 행동은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겠다라는 교사의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식습관에 대한 빈도 사건 표지법도 조사할 수 있어요. 아이가 편식이 너무 심한 여자아이인데 5일 동안 5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내용은 보면 골라 먹는다, 먹기 싫은 음식을 뱉는다, 입에 물고 있는다, 밥을 안 먹고 가만히 있는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죠. 이 아이는 가장 큰 특징이 먹기 싫은 음식을 뱉어버리네요. 예. 골라 먹는 편식도 있지만 먹기 싫은 건 바로 뱉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영아에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관찰을 기본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추후 작업, 추후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선생님과 부모와 내지는 원장 선생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뭐 많은 음식의 양을 한꺼번에 주기보다도 그냥 이 아이가 먹고 싶은 양을 스스로 덜게 해서 그 아이가 먹었었을 때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계속해서 아이가 음식을 좋아할 수 있는 방법, 잘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어쩜 이 행동을 고치는 하나의 관찰의 이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표집에 대한 작성 양식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아이를 관찰하는 이유는 자유놀이 시간에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건 전과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관찰을 한 게 아니라 관찰자는 보조 교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문제 행동을 공격적인 행동을 썼고 그 관찰에 대해서 요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르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짜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고쳐주는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빈도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계속해서 공격적인 활동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후 지도가 교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동 목록법이라는 또 관찰법이 있어요. 유아의 관찰하고자 하는 특정 행동의 목록을 선정해주고 이 행동의 출현 유무를 관찰해서 기록하는 방법이고 관찰자가 단순히 유아의 어떤 행동이나 발달 특성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 쓰이는 관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의 출현 빈도나 질적 특성에 관한 자료 수집이 주요 관심이 아닐 때 사용되고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행동 목록법으로 관찰하는 방법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자 할 때 사용되고 관찰되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고 행동 목록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고자 할 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PPT 자료도 사실 제가 교재는 없지만 작성한 건데요. 행동 목록에 작성 요령 해가지고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고요. 관찰 행동의 범주를 정확하게 정의하시고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야 되고 문항을 명료화하고 그 다음에 문항이 만들어지면 행동 목록표를 논리적으로 조직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록을 만든 이후에는 예비조사를 하셔서 실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 목록법의 어떤 놀이 행동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을 지금 왼쪽 편에 쓰고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대소집단 활동에서 아이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처럼 위에 목록이 11가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OX로 관찰이 나타났을 때는 O, 나타나지 않았었을 때는 X로 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아랫부분에 나와 있고 이거에 근거하여 이제 아이들을 교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자료에서 이 행동 목록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연구 자료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아랫부분, 왼쪽 아랫부분 보면 뭐 언어나 인지, 사회성 뭐 그런 것들이 평균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할 때 이 행동 목록법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점이 여기 나와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작성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수량화가 가능하고 사용하기 되게 쉬워요. 관찰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아서 편리하고 다른 관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행동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 사용으로 아동의 단계적인 발달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단점은 사실은 이렇게 선택해 놓은 문항 외에는 관찰이 불가능한 거죠. 이 아이가 문제행동을 이런 뭐 만약에 음식을 먹지 않고 씹지 않고 물고 있는 행동 내지는 음식을 뱉는 행동 뭐 또 아예 손을 안 대는 행동 그런 거를 1번, 2번, 3번, 4번 식으로 딱 문항을 정해놓고 한다면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관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에 대한 단점이 있고 좀 시간이 많이 행동 목록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내가 이 아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관찰할 것인지 먼저 목록을 다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또 문항화 시키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빈도나 지속성, 질적 수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편견이 개입될 수 있고요. 체크할 문항이 많다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동 목록법에 대한 체크리스트 있고요. 자, 평정척도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평정척도법에서 기술평정척도에서 행동의 한 차원을 연속성 있는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기술하고 관찰자인 교사로 하여금 관찰 유아의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진술문을 선택해서 한 3가지에서 5가지 기술적 범주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기술평정이라고 그러고요. 숫자평정은 뭐겠어요? 유아의 어떤 특징의 정도를 숫자로 표기하는 거죠. 저희 아마 여러분들 설문지 많이 작성해 보셨을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 척도까지 있으면 그 설문지 문항에 1번은 뭐 매우 나쁨, 그 다음에는 나쁨, 그 다음에 보통, 매우 좋음, 아주 좋음, 뭐 좋음, 아주 좋음 형식으로 숫자에 따라서 그 수위를 조절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숫자 평정 척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썼을 때 설문지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자아분화 정도가 아이의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요. 거기에서 엄마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척도를 개발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5번 척도까지 5개의 문항에 의해서 그렇다, 아주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기술 평정 척도나 숫자 평정 척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석박사 때 논문을 쓸 때 사실은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그냥 되실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식 평정 척도도 뭐 전혀 없음, 드물게, 때때로, 자주, 항상 뭐 그런 식으로 해서 5가지 영역으로 보신다고 보면 되고 여기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척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의 형태로 내가 교사의 지시를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매우 그런 것에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 체크하면 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쪽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태도를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그 관찰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그 관찰 기법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관찰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아 나는 일화 기록으로 해야지. 나는 사건 빈도로 해야지. 내지는 뭐 행동 목록으로 해야지.' 하는 여러 가지 관찰법을 이렇게 봐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인제 선택하셔 가지고 일지를 쓰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계시고 저도 교재를 보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지 못한 게 제일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일일이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론적인 바탕을 근거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 강의할 때는 제가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법식으로 교재를 한 줄 한 줄 읽어 가시면서 공부를 좀 해 놓으시고요. 저하고 이제 만나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제가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그런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해요. 감사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저도 인정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같이 함께 노력하는 입장에서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